당신은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때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진짜 친구가 있을까? 그 질문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혼자라는 사실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건 자연의 이치이자 관계의 숙명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목표, 같은 환경이 사람을 묶어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며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시점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관계가 줄어들수록 외로움에 짓눌리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오히려 평화로워지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단 하나, 고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을 병으로 여깁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신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유와 성찰은 언제나 고독 속에서만 태어난다는 뜻이죠.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는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역할로 존재합니다. 아들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친구의 역할, 사회적 직함 속에나.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지고 오직 나만 남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호선 교수의 말처럼 노년의 외로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진 외로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택한 고요입니다. 전자는 마음이 텅 빈 상태이고 후자는 마음이 맑아진 상태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똑같이 혼자 있어 보이지만 그 속의 질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버려진 외로움은 절망을 낳지만 선택한 고요는 통찰을 낳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태도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고 고요를 선택한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배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외로움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공포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할 것은 누가 나를 불러주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를 수 있는가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존재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복원의 시간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비교 속에서 흔들렸던 자아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누구의 기준도 아닌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성숙의 조용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시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관계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보다 스스로의 고요 속에서 자신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함께 있음이 진짜 너를 살리고 있는가? 외로움이 무섭다고 사람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음의 평화를 배운 사람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나이 들어서도 친구 없어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가 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마음속에 스며드는 공허감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잔인하지만 많은 이들이 노년의 어느 지점에서 한 번쯤 맞닥뜨리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점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이 시점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의미를 찾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를 생계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도 삶을 단단히 세우는 사람들은 이를 존재의 증거이자 자아의 표현으로 여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행복은 우연히 오는 감정이 아니라 탁월함을 향한 습관이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행복은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무엇에 몰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몰입은 단순히 집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과 세계가 완전히 맞닿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고 오직 내가 하는 일의 리듬과 호흡만 남는 상태죠. 이 몰입은 외로움을 잠재우는 가장 깊은 평화의 방식입니다. 상담 중에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출가한 후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홀로 남았다고 느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며 내가 이제 뭘 해야 하나라는 공허감에 잠겨있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도자기 공예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형체 없는 재료가 하나의 그릇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복지관을 찾아 흙을 빚으며 마음을 다듬고 사람들과 웃으며 차를 마시고 돌아왔죠.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도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빚어냈어요. 일은 인간을 다시 세웁니다. 그것이 노동이든 취미든 봉사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에 진심으로 몰입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호선 교수도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사람은 자신을 움직이는 일을 가진 사람이다. 그녀가 말한 간의 취미와 가외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나를 단단히 지탱하는 일, 그리고 세상과 이어주는 일, 이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진이라 부릅니다. 멈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삶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깎고 닦는 수행의 과정이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자다. 이 말은 세상과의 경쟁이 아니라 내 안의 무기력과 싸우는 용기를 뜻합니다. 노년의 몰입은 젊은 시절의 성취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은 꺾이지 않는다. 그가 말한 의미는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 작은 헌신 하나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키우는 화분 하나, 매일 정리하는 방 한켠의 질서, 매일 아침 차를 끓이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누가 곁에 없다고 해서 삶이 텅 빈 게 아닙니다. 관계가 사라져도 의미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도 손끝으로, 마음으로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죠. 인간은 일하지 않으면 병든다. 그러나 자신이 왜 일하는지 모를 때 더 빨리 병든다. 이 말은 노년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입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남을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이 글쓰기든 그림이든 봉사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몰입에서 피어나는 의미의 힘,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오히려 더 외롭다고 느낀 적. 대화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닿지 않고 억지 웃음 뒤로 깊은 피로만 남는 관계 말입니다.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 그게 바로 관계 속의 외로움입니다. 이런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심합니다. 이제는 평화를 잃으면서까지 누군가를 곁에 두지 않겠다. 이 결심은 외로움의 반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역설을 정확히 짚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 있음이 아니라
혼자 있을 줄 아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의존이 아닌 교류, 두려움이 아닌 선택. 이것이 건강한 거리의 본질이죠.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상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꾸밉니다. 하지만 그 꾸밈이 반복될수록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마음속 평화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은 묻습니다. 이 관계를 지키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 질문이 떠올랐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잃었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동창 모임, 교회 모임, 지역 모임에 빠지지 않았죠. 외로움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남의 뒷담화, 은근한 비교, 말 속에 스며든 경쟁심. 그는 점점 피로해졌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속에서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공원을 걷기 시작했죠. 아침 안개 속에서 혼자 걸으며 그는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평화구나. 그는 여전히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내 통제 안에 있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하라. 그 분별이 바로 마음의 평정입니다. 타인의 생각, 말, 태도는 내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내 반응, 내 선택, 내 거리의 기준은 오롯이 나의 몫이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평화를 위해 관계를 멀리하는 것도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차가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맑게 하는 관계만 남기겠다는 건 나도 상대도 불필요한 상처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디톡스라고 부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흐릅니다. 관계를 줄였더니 인생이 더 고요해지고 고요해졌더니 세상이 더 넓게 보입니다. 이건 결코 역설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들려오는 음악이니까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큰 고요 속에서만 위대한 생각이 태어난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필요한 말이 줄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이미 관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라는 이름의 자유가 피어납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을 때입니다. 내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평화를 향해 걷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느라 너무 많은 감정을 포기해왔습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싫은 소리를 하면 사람이 떠날까봐 늘 참고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 결과 우리는 남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무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늘 불편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너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 우리는 종종 배려를 착각합니다. 남을 위해 하는 배려가 곧 관계의 미덕이라 믿지만 그 안에 나의 감정이 빠져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남을 위해 웃는 일은 쉽지만 나를 위해 단호해지는 일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호함에는 미움받을 가능성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평화는 타인의 기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고요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60대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좀 해줘.
시간 좀 내줘라는 말 앞에서 늘 그래요, 알았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타인을 위해 웃고 있을 때 자기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싫다는 말을 배우겠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단호함은 벽이 아니라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경계선이었기 때문이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정이란 인간이 외부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의 상태이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말, 평가, 표정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된다면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종속된 객체입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읽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서운한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는 순간 감정은 나를 휘두르는 파도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물결이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남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다. 이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평정에 대한 선언입니다. 타인이 나를 비난하든 무시하든 오해하든 그것이 내 감정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나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감정의 주도권이 되돌아옵니다. 한 번쯤 이런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는 지금 누구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대부분의 답은 이렇습니다. 남의 감정이다. 그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의 감정은 당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일은 평생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타인의 기분을 관리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지만 인정은 결코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그건 나쁜 관계다. 이 단순한 문장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은 날, 전화기 속 연락처를 뒤져봐도 막상 전화를 걸 상대가 떠오르지 않는 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그 말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다는 사실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공허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진짜 자유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라는 것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독립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잔혹하게 들리지만 본질을 찌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의지란 결국 상대가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후반부를 단단히 살아가려면 의존 대신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이호선 교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슈퍼 친구, 삽친구, 그리고 가족.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강조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슈퍼 친구는 인생의 위기 때 나를 지켜준 사람, 삽친구는 내 어려움을 함께 들어준 사람,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내 곁에 남는 동반자. 이 세 관계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도 가족도 모두 각자의 인생으로 멀어져 가죠.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며 살 것인가? 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를.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은퇴 후
공직에서 내려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평가 속에서 살아왔고 그 평가가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직함이 사라지자 그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잃은 듯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모임에서도 점점 잊혀졌죠.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상사가 되겠다. 그는 매일 새벽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1시간 독서, 하루 1시간 운동, 하루 한 가지 감사한 일 기록하기. 그는 어느새 타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남에게 존중받는 건 우연이지만 나를 존중하는 건 선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결정성 셀프-디터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때 가장 안정된 심리를 유지합니다. 의존은 잠시 위로를 주지만 결국 불안과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내 평정이 타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단한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기댈 필요가 없는 마음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을 때 가장 위대하다. 이 문장은 단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자립의 상태,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균형의 철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의지 대신 신뢰로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괜찮지만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이 말이 가능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숙한 인간관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냉정하거나 무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를 붙잡아주는 내적 근력을 키우는 과정이죠. 그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루틴, 스스로에게 지키는 약속,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살아가는 일, 이 모든 것이 쌓여 단단함의 형태가 됩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시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복원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떠나도 그때 남는 마지막 한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옵니다. 그게 바로 기대지 않고 단단한 사람의 진짜 평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고르는 일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넓게 만나고 쉽게 어울렸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한 끼를 나누는 일조차 마음의 에너지를 써야 하죠. 그만큼 관계의 의미가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새로 만나기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과만 남고 싶다. 이 단순한 문장은 노년의 철학을 압축한 말입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게, 더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더 맑은 관계. 이호선 교수는 귀인 같은 사람과 귀신 같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이 표현은 다소 유머러스하지만 삶의 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귀인 같은 사람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존재입니다. 위로보다는 믿음을 주고 동정보다는 용기를 줍니다. 내가 무너질 때 손을 내밀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숫자로 따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반대로 귀신 같은 사람은 내 삶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언뜻 가까워 보이지만 늘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은 칭찬인 듯 비난이고 도움인 듯 조종이며 관심인 듯 간섭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자신감이 줄고 내 마음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침식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머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누가 내 시간을 함께 쓰는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으로 늙어갈지를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은퇴 후 10년째 홀로 지내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에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죠. 그러다 어느 날 산책 중 마주친 낯선 사람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언젠가부터 그 둘은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만으로 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게 바로 귀인 같은 관계입니다. 거창한 도움도 화려한 약속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인연은 남겨야 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마주보는 것이다. 이 문장은 노년의 관계를 관통하는 기준입니다. 젊을 땐 목적이 사람을 이끌지만 나이가 들면 진심이 사람을 남깁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아닌 의미가 되는 관계, 그게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인연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야만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 계속해서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건 배신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새로운 평화를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그 과정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남길 관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몇 명의 진심이라는 걸. 그 진심은 혈연이나 오래된 인연보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남겨야 할 인연입니다. 관계의 품격은 숫자나 세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평화로울 때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인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도 남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인연이고 그 사람이 곧 당신 자신입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버린 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닌 고요와 단단함이 마지막에는 세상과의 진짜 연결로 이어집니다. 삶은 사람을 통해 배우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으로 돌아와 완성됩니다.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고독 속에서 성숙하며 결국 평화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철학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덜어내고 나면 남는 건 언제나 단 한 사람, 진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이나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관계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당신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